네, 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오늘 집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직접 스튜디오에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집중 분석의 주제 토픽을 직접 짜신 레포트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예,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대내적인 거 살펴봄으로써 대외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물가지표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좀 큰 이벤트였는데 적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한 것이겠죠? 네, 뭐 쇼크도 없었고 예. 서프라이즈도 없었던 어떤 물가 지표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둔화 기조 자체가 다소 이제 정체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조금 시그널이 나온 부분들인 것 같고요. 11월 달 지금 소비자 물가가 2.7%를 기록했는데 9월 달에 2.4%를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인 상황들이고요. 또 코어 소비자 물가 자체도 지금 3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 이제 3.3%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물가가 상당히 좀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끈적거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위 이제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상 이제 정체 국면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12월 달에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의 그림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는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좀 총평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계속 둔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정체 국면이다라는 점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인플레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뭐 점도표를 살펴본다면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좀 금리 방향을 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될까요? 예,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달 취임은 이제 공약들이 이제 추진이 됐을 경우 결국 물가에는 지금 봐서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일 아닌가요? 물가.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하겠다라는 게 불법 이민자를 이제 추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상당수 이제 있는 상황들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브루칼라,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직종이라든지 또 농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는 불법 이민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임금 상승률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가 나갔을 경우에는 뭐 결국 이제 농사를 잘 못 질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좀 물가 쪽에 어떤 상승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세 인상, 뭐 어떤 식의 어떤 관세 인상을 할지는 저희가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공공연히 지금 관세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쪽에서의 상승 압력도 분명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정체 국면에 사실은 들어간 상황에서 자칫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러한 부분을 이제 미 연준도 좀 지켜볼 거로 좀 보고 있어서 12월 달에는 뭐 금리를 인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는 하긴 하지만 이제 소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힘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는 지난 9월 달 발표된 점도표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좀 상향되는, 그러니까 금리 수준 자체,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드는 네. 뭐 이러한 쪽에서의 모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중단이 됐다라고, 네.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폭 자체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연속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좀 징검다리식으로 쉬었다가 또 내리고 쉬었다 내리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조금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일단 변수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공식 취임 이후 이 각종 정책이 물가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라는 부분 자체가 향후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그 우려했던 일이 진짜 현실화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에 이민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 다시 그나마 잘 잡혔는데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물가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관세로 인해서 또 물가 둔화가 좀 정체될 수 있겠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겠다. 하지만 내년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예정된 속도보다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 캐나다도 이번에 2달 연속해서 0.5%포인트 금리 인하 B컷을 단행했습니다. 관세를 계속 좀 예의주시하는 거겠죠? 예, 뭐 일단 그 캐나다 자체도 뭐 경기 부양 차원 이러한 쪽에서 이제 두 차례 B컷을 단행을 했고요. 근데 그 캐나다 역시 지금 두 차례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번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역시 조금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과 말씀하시는 어떤 관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경기에 미칠 영향들을 좀 보면서 향후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을 뭐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좀 이제 쉬었다 갈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드워치에서 CPI 물가지표 나온 이후에 89%에서 95에서 98%까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전략 세우시죠. 자, 그럼 중국 쪽은 어떨까요, 위원님? 지금 중국에 대한 부양 효과 조금 더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내년에 경기 부양책의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에서 더 기대할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열리면서 좀 중요한 발언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이제 완화적으로 좀 전환을 시키고 재정 부양 정책 자체도 좀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떠한 좀 발언이 좀 나온 사항들입니다.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통화정책 완화 부분을 일단 먼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통화정책 자체를 이렇게 완화적으로 이렇게 좀 선회한 부분 자체는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이제 처음인 부분들이어서 그 얘기 자체는 내년 들어가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확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시장에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정책 자체는 이미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사실은 이미 현실화된 사항들이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시장이 좀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재정 부양 규모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재정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컸지만 사실은 지방정부 부채 에 초점을 맞춘 부양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실망을 했던 부분들이고 규모 부분에서 좀 실망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예. 근데 실제 요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선언적으로는 재정 부양책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재정 부양 규모 사이즈 자체를 아직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사항들이 아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내년 뭐 이것도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결국 관련이 있을 텐데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필 거냐에 따라서 중국은 재정 부양 규모 자체의 사이즈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공작 회의에서 뭐 아주 구체적인 그 계획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내년 3월 전인대 직전 정도에 가서나 중국의 어떤 재정 부양 규모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국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이제 부양적으로 좀 기조를 전환하겠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사이즈가 조금 남아 있는 과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정 부양 규모를 봐야 되는데 결국엔 또 돌고 돌아 관건은 관세. 미국의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로 압박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재정 부양 규모가 좀 책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제 3월에 전인대 전에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제 국내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국내 프리미엄 CDS 참 이 부분이 국가 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또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이 CDS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막 폭등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사실 원달러 환율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레포트를 집중적으로 보이셨더라고요.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뭐 저희가 이제 CDS 프리미엄은 이제 국가 신용도하고도 사실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제 CDS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계엄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오를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촉각을 세웠지만 다행스럽게 CDS 프리미엄 자체가 큰 폭의 뭐 거의 소폭의 상승에 사실은 그쳤기 때문에 우려했던 어떤 국가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 자체는 아직 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한 이제 뭐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뭐 조금 뭐 좀 부정적으로 하면 뭐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외환 건전성 자체를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외환 건전성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 또는 갚을 수 있는 단기 외채 이러한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이제 보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액 자체는 한 4,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조금 뭐 여전히 좀 4,000억이 넘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단기 외채 아무래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단기 외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단기 외채 비율 자체도 지금 총 외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또 총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은 한 30% 초반대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수준이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 규모,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 자체도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좀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떠한 지금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장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사실은 등락을 계속하고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일부 외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좀 경고성 뭐 이러한 그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고요. 네. 여전히 그것이 언제 타결이 될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지금 가뜩이나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하강 국면에 하강 사이클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탄핵 정국마저도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내년도 성장률 자체가 한국은행 1.9%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원달러 환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 자금자가 뭐 급속히 나간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 자체가 국장에서 사실은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는 이러한 흐름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탄핵 정국이 여하튼 조금은 마무리되고 저희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강 사이클에서 닥친 국가 리스크.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도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뭐 아직까지는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켜봐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산타 랠리는 미국에만 있게 될까요? 예, 어떤 전략 필요로 해 보입니까?
예, 뭐 미국에 산타랠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산타가 한국까지는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를 되돌아 보면 국내 증시 자체가 사실은 외톨이 증시 비슷하게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외톨이의 어떤 그 증시 현상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국내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요 업종 자체의 어떤 그 이익 사이클 자체가 다소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뭐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2만 선을 넘고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이러한 조금 뜨거운 장세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가기에는 아직은 제약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산타랠리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 자체를 상당히 좀 강화시켜 주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부담, 또 중국에 대한 부담,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네네. 그러한 신호가 나와야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외톨이 증시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예, 좀 올라갈 만한 조건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했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